예,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돌았으면 한 주네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방송 드릴 내용은 천조국 깊은 고민, 이자 부담, 이자율 고공행진. 예, 여기 이제 미국의 국방비가 원화로 한 1000조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비유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아주 그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뭐 다른 나라 걱정할 게 있나, 우리나라도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문제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실거주자를 확인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 도달에 대한 경고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비관론 그리고 또 낙관론을 다 보셔야 되니까 오늘 함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문제부터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겁나는 세상, 위치 추적 장치 GPS를 동원해 가지고 실제 거주자인지를 정부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GPS는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핸드폰을 쓴 사람들의 GPS 위치 추적 장치를 정부가 이용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GPS가 이제 안면 인식 기술 뭐 이런 거하고 다 확대돼 가지고 소위 중국식 인민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죠.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정부가 행안부죠. 행안부가 주민등록 그런 과정에서 이 GPS를 활용하네요. GPS로 실거주 확인에 이게 이제 안 되면은 그다음에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GPS 위치를 활용해서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의 5호 담당제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고, 문정부 당시에 광화문 집회에서도 GPS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추적한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행안부가 2026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네요. 비대면 조사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그러니까 위치정보 앱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부 24 앱을 가동을 하면은 이제 실제 거주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 티맵 모빌리티와 협력해서 GPS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참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모든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도입되지 않습니까?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행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런 거를 이제 동원을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CCTV나 안면 인식 기술이나 지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실제로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만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활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부재자 농지와 관련된 그런 데서도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확인하겠다. 경찰관이 집을 방문하거나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은 일단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경찰관이 지금 여기에 거주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정부 24 앱을 주민등록 주소에서 열고 GPS에 동의하면은 그 순간 위치가 주소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무슨 필요한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신뢰를 별로 못 받으니까 이 양반들이 또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부 신규 주택만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토지 허가제와 맞물려서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마치 세금이 부자들만 때리다가 결국에는 대중들까지 내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GPS 기록까지 보면은 이거는 뭐 실시간 감시하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CCTV로 안면 인식으로 시민들을 감시한다고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하나씩 빌드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핑계로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다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분이 이렇게 올리셔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뭐 좋은 일이 아닌데 국민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이렇게 하나씩 치르게 되는 거죠. 다음은 사태 발생 2주째. 뭐 이 나라가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이제 세우타 스페인 영토 북아프리카의 모나코하고 여러분들 접견 지역에 7만 명 정도가 밀어닥쳤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그래서 이제 2주도 지나고 했으니까 다 해결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네요. 이 세우타의 그냥 난장판입니다. 이 돌아가지 않는 젊은 모로코와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2주가 돼도 스페인 정부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 못하는 겁니다. 그 이제 물탱크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스페인령으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물탱크를 동원해 가지고. 무슨 정부가 2주나 됐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못 쫓아내는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탱크를 동원해 가지고 불법 이주민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산 언저리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마치 축구 경기 보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참 기가 찬 거죠.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이게 다 모로코에서 넘어온 불법 이주민들이거든요. 이런 이주민들이 안 넘어가고 그냥 이제 하나는 안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고 자기 나라처럼 머무는 것도 더 한심한 스페인 정부가 이걸 쫓아낼 그런 힘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나가는 뉴스지만 한번 살펴봐서 무슨 일이 있냐. 7만 명이 넘어온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수천 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전후해 가지고 또 다른 대규모 불법 이주자가 세우타를 넘어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초기 유입자는 7에서 8만, 사망자는 70명에서 100명, 돌아간 사람은 7만 명, 현재 잔류는 2,500에서 10,000명. 이 사람들 다 먹고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7만 명은 넘어갔는데 스페인 중앙정부는 2,500명 정도가 세우타에 남아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주 정도 지났는데 정부가 이름 다 돌려보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무능합니까? 세우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과소평가가 돼 있고 3,000명에서 11,000명 정도가 지금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세우타에 다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아직 난민들의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들이 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니까 세우타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은 자기 집에 큰 개를 끌고 여러분들 거리를 나와야 안심하는 정도죠. 해변과 언덕에 불법 이주자들이 잔류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페인 법, 유럽 국가의 법으로 따지면은 미성년자는 체포해서 즉시 돌려보낼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우타의 보호시설은 지금 과포화 상태고 8월 15일 전후에가 또 다른 침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왜 어렵냐, 아마 유럽연합의 미성년자 보호조항이 좀 엄격한 모양입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를 포함해 스페인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과 다른 법적 보호를 하고 있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성인처럼 붙잡아서 바로 추방을 못한다는 거죠. 미성년자는 개별 보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 출신지, 나이, 보호자 유무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일단 보호소에서 여러분들 보호소에서 지내도록 했다가 그다음에 본국에 본인 동의 또는 가족 재결합 문제가 빠져서 이제 절차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세우타의 수용시설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지금 세우타의 미성년자 수용 현안이 뭐 수십 배 정도 초과한 겁니다. 확인된 미성년자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세우타에 정상적으로 미성년자 수용 인력이 29명에서 90명인데 지금 이미 1,900명 정도가 수용돼 있으니까. 그래서 세우타 지방정부가 임시 창고, 학교 이런 것을 급하게 활용해서 지금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세우타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브럴타 해협, 그다음에 세우타, 여기도 스페인령이고 또 간간히 언론에서 나오는 멜리라라는 데가 또 여러분들 같은 북아프리카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스페인 영토입니다. 여기도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모양인데 세우타보다는 좀 덜하죠. 세우타, 멜리아 두 도시 모두 모로코 영토에 완전히 둘러싸이는 스페인 자치 도시입니다. 세우타는 현재 미성년자가 1,898명 수용돼 있고 수용시설의 수십 배인 거죠. 수용시설이 최대 90명이니까. 멜리아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데 멜리아도 한 4배 정도 더 수용돼 있는 거 312명에서 344명. 그러니까 참 뭐 스페인 정부가 대처하는 걸 보면은 항상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국경을 관리를 이렇게 못하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오늘 스페인의 세우타 불법 이주민 문제가 나왔는데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불법 이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사람이 여성 총리였던 독일 총리죠. 11년째 됐습니다. 오늘 제로 해치님이 운영하는 독일 분이 글을 쓰셨네요. 현재 유럽 문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세우타 위기와 새롭게 부상하는 유럽 분열, 그래서 유럽의 개방주의자 글로벌리스트하고 그다음에 보수주의자들이 격렬하게 격돌하는 거죠. 앞쪽은 국경을 느슨하게 해서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뒤쪽은 국경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국경을 통제해야 된다. 앙겔라 메르켈이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 혼란을 야기한 지가 11년이 지났습니다. 딱 11년 정도 되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 어렵게 되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한 10년 정도만 좀 집권하게 되면 완전히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나라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국가주의 세력과 수많은 좌익 세력의 소나기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유럽연합은 그 이후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했습니다. 유럽이 크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슬람화가 확산되고 도시 환경과 전통과 문화가 해체되었고 유럽 사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타일러 더든님은 독일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사회 이념과 시리아의 샤리아 무슬림법 이슬람법에 기반한 사회 재해석이 결합된 일종의 이슬람 마르크스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운동은 부르주아 서구와의 유럽의 문명적 업적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발생하는 불법 이주자들은 좌파 연합이 부르주아 연합사의 잔재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남부 국경을 열어 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불려들여서 투표권을 부여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구상하고 똑같은 것.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유럽 분들이 더 잘 알 거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유럽 내부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경을 그냥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 좌파와 불법 이주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럽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 기자분이 아주 잘 정리하셨네요. 2026년 7월 말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이민 사태는 유럽연합의 국경관리체계에 존재하는 치명적 허점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스페인처럼 국경을 개방하는 쪽에 찬성하는 정치인하고 이탈리아, 덴마크 반대하는 쪽하고 이렇게 격돌하는 겁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이 11년 전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10년 정도만 장악하면 완전히 나라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의 위기는 참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10년 정도면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참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사회주의자 산체 스페인 총리는 독일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민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유권자층의 잠재력과 세계화된 세상에서 민족 문화적 고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좌파 진영의 확고한 신념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뭐 딴 거 아니고 문호 개방해서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수십만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좌파들의 영속적인 집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이민에 크게 반대했던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바로 헝가리가 글로벌리스트가 지향하는 쪽으로 헝가리의 국경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국경체제로 돌아가자. 이승과 유럽적 가치와 국가 건설 근간으로 여겨지는 국경체제로 해결을 요구하는데 유럽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겠죠. 정책의 물꼬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트이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 주워 담기가 힘든 겁니다. 물론 이탈리아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 스페인은 60만 정도로 합법화를 해 주려고 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13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 표로서 130만 표면 얼마나 큰 표입니까? 그 표를 법적 지위를 보장해 가지고 권력을 영속하는 데 도움이 받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러니까 여기 쉥겐 협정이라는 것이 EU 유럽연합 내에서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검문 검색 없이 다닐 수 있는 것을 당장 거부하고 스페인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검문 검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인 측에 반발이 심했던 거죠. 딱 10년입니다. 10년 정도면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천조국의 고민입니다. 미국의 깊은 고민. 이자 부담과 이자율이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거죠. 4월이었을 겁니다.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주식시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 국채의 이자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자 부담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미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이제 무산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이 테이블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 국채 현재 39조 원 정도가 넘었었는데 미 정부의 이 보시게 되면은 정부 지출이 폭발하는 거죠. 폭발. 그래서 드디어 천조국 이렇게 하면은 우리 원화로 한 10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미 국방부의 1000조 달러 1000조 달러가 아니고 1조 1000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정도가 미 국방비인데 국방비를 이자 부담액이 넘어선 겁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피터 말루크란 님이 이 걱정하는 메시지를 올렸네요. 정말 미친 통계입니다. 미국이 국채 이자 지급에 쓰는 돈이 1조 2,500억 달러 국방비 1조 2천억보다 더 많습니다. 과거에 누적된 부채 비용이 나라를 지키는 비용을 넘어섰습니다. 수십 년간의 차입 대가가 드디어 청구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 그러면 역전이 됐느냐. 2024년도에 미 국채 이자 부담 액수가 국방비를 넘어선 겁니다. 2024년도에 처음으로 이자 부담이 8,800억 달러 국방비가 8,500억 달러 그렇게 해서 2024년 회계연도부터 국방비를 능가한 이제 정부 부채 이자 부담액이 늘어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자가 부담하는 거 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이자가 원화로 6경 1974조 원입니다. 미국 국채가 1개월에 미국채 이자 부담액이 5,164조 원입니다. 매일 여러분들 미국채로 인한 이자 부담액이 169조 7,91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를
계속해서 롤오버를 해가 이런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 이자가 원화로 매일 170조입니다. 달러로 1131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매일 여러분들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자 부담이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 부담이 170조입니다. 한국은 대개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은 매일 9,300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한국도 여러분들 한 달에 30조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30조면 1년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360조입니까? 연간 이자 부담 추정액이 가장 작은 단위로 9,300억 원에서 9,300원 맞죠? 9,300억 원에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여기 참조로 보면은 사회보장비가 가장 많이 나가네. 22%, 순이자 부담이 15%,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의 의료비 메디케어가 14%, 국방비가 12에서 13%, 1, 2, 3, 4를 합치게 되면 그 절반 이상이네.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 의료비인 메디케이드가 9%. 매년 미국이 여러분 그저 170조 정도 이자가 매일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것이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인데 2024년부터 이제 금리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금리가. 미국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일단 씀씀이가 줄어들지 않고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오른 거죠. 현재 평균 금리가 한 3.4% 정도 되는데 지금은 4%까지 오른 겁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엔화의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 금리가 4.683%입니다. 조금 전에 이름 계산한 것은 대개 3.5% 내외를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1% 정도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누적된 정부 부채를 방어하기 미국이 치러야 될 이자 대가가 끔찍하게 비싸졌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거죠. 일본 국채 30물 금리가 드디어 4%를 돌파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금리를 눌렀던 것이 드디어 4%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사야 될 유인이 없는 거죠. 싼 이자로 전 세계 자산을 들어올리던 빚잔치가 끝났습니다. 든든한 미국채 매수자였던 일본 자본이 도쿄로 귀환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 시장은 돈줄 가문과 금리 발작이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짐부터 시작해서 미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빚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한몫 챙기고 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름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이 내려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 방송에서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0달러가 넘던 그런 주가가 IPO가 160달러를 했는데 공모 가격보다 더 낮은 지금 140달러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은 투자 섹션에 다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엔스로픽사의 달리오 CEO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수로 여러분들 10월 달에 상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엔스로픽사가 2조 달러 1년 만에 시가총액을 11배 정도 더 불려서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연환산 매출이 아니고 지난달 매출을 12배 정도 늘려가지고 시가총액 공모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벌겠지만 공모 과정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식시장 데뷔가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초기 투자자하고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2조 달러 3조 달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터무니없는 가격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지만 오픈 AI나 엔스로픽사의 공모 과정에 참여할 때는 철두철미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너무 비싸지 않는지 그 점을 여러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공모가 160불보다도 더 낮은 140불 뭐 108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참 용기가 있네요. 브리바일 러 포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지식의 깊이가 깊은 그런 지식인입니다. 이번에 아주 엔스로픽사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할 이야기를 했네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은 대박을 치겠지만 그런 펀드나 이런 데 편입되면은 연금 투자자나 일반 미국 국민에게 너무 큰 피해를 끼친다.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놨네요. 여기에 아마 며칠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엔스로픽사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 모양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엔스로픽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엔스로픽 내부 인사조차 AI 수익 모델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 우위가 소멸되고 있고 과도한 주가 배수를 매겼고 엔스로픽사의 초기 투자자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빨리 상장해서 돈을 챙겨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게 될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그 객관적이고 정직한 이야기에 눈길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퍼. 지나치게 그런 열기 이런 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엔스로픽 직원의 차가운 고백. 이 프랑스 지식인이 샌프란시스코에 만난 이 엔스로픽사의 직원의 이야기가 그게 정답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엔스로픽 소속의 한 직원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AI 선도몰에 진짜 사업 모델이 없고 그냥 상품뿐이고 실시간으로 기술적 우위가 줄어들고 있고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이고 이거를 일반 투자자에게 떠넘기면은 초기 투자자든 대박을 치겠지만 연금과 일반 투자자들이 폭탄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자 엔스로픽사 직원이 프랑스 지식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지식인이 엔스로픽사 직원에게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이 찍어내고 있는 매출이 올라간 것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엔스로픽 직원이
저를 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I know. 잘 압니다. 하지만 I hope we IPO before 그 전에 IPO를 하고 그냥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명확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카드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일반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돈 챙겨서 휴가를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X가 상장될 때 스페이스X의 매출 구조 가운데 상당 부분이 XAI가 이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대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이퍼 열기에 편성해 가지고 주식을 차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공부를 해 보시고 구입하셔야 된다. 엔스로픽이 IPO가 2조 달러에 상장된 그냥 광기입니다. 광기.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비관론도 있고 또 우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르비에 티에리 스위스의 아비 최고 투자 책임자네요. 여러분 워낙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딱 읽어보면은 똑똑한 사람을 금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비에 티에리 스위스의 그런 투자회사의 임원입니다. 우량주 및 복리성장주 시장 주기 및 투자자 심리 분석을 주로 하는 분인데 오늘 이런 글이 하나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투자 분석가구나. 그 위에 자주 소개하는 플로리다와 캐나다와 프랑스로 오고 가는 그런 시야가 넓겠죠. 라스졸로 파라고비치가 이분은 좀 비관론입니다. AI 거품 붕괴론에 이 두 분의 글이 올라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비에 티엘이 이렇게 순환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주식을 사주고 오픈 AI가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런 순환 출자 옛날에 한국의 재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잡한 순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위스의 투자 분석가가 저는 수백 명의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두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빠져나오거나 고객들에게 다음 대박 기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르니까요. 걱정은 되는데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이런 순환 매매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매출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데 고객들한테 지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할 거니까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고객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안 한다 이야기죠.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스절로 파라고비치 씨는 플로리다, 캐나다, 프랑스에서 이름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나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론자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말도 안 된다. 거품이 붕괴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르다는 착각과 접근하는 과열의 끝 1980년대 일본 버블과 2018년 중국 부동산 폭락 당시처럼 시장은 늘 이번에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1년 내로 현재의 시장 과열이 종식될 이런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죠. 1년 정도면. 폭락 직전 시장이 20배 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점을.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 중단과 주식 추가 발행, 사상 최고치의 신용융자, 산더미 같은 정부 부채 등 부채 시장과 채권 시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월가가 파티를 연장하려고 하겠지만 2007년 금융위기 때처럼 대출 상환 불능과 신용부도 수합 등 신용보험 시장의 붕괴가 촉발될 때 급격한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품 붕괴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나 이렇게 급격한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시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전에 더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점을 좀 더 조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조정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파티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더 오르겠죠. 좀 더 가다가 여러분 조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결코 좋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은 그러나 붕괴하기 전에 20, 30% 정도 더 오를 겁니다. 더 오를 것 같아요. 더 오르고 붕괴할지 아니면 계속 오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붕괴될 걸로 보는 겁니다. 붕괴될 걸로 그렇게 견해를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신용보증시장이 붕괴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비관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이 양반이 순환 매출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객들하고 관계 같은 걸 생각해 가지고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제가 자주 소개하는 3개국을 오고 가는 그런 투자자가 거품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서를 둔 겁니다. 몇십 프로 정도는 더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조정이 되는데 거품이 붕괴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분 이야기는 참조할 만한 거죠. 거품이 붕괴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참하죠. 저의 나이 많은 동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어서 주식시장이 드디어 이틀 동안 문을 닫고 더 이상 돈을 잃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조정되면 참담하다는 겁니다. 제가 30살 정도 더 많아서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시장 호황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이 들어가게 되면 상상 불허할 정도로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오늘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부터 2009년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10배 올랐습니다. 주식이. 그런데 1978년부터 닷컴 붕괴 때까지는 17배 오르고 그다음에 붕괴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1949년부터 1968년까지는 7배 오른 겁니다.
1929년부터 1929년까지는 4.6배가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붕괴가 온 겁니다. 조정은 어차피 올 거라고 봅니다. 조정은 올 수밖에 없는데 닷컴 때는 17배 정도가 올랐는데 S&P 500이 지금은 10배 정도가 올린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 제임스 온 박사처럼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정은 언젠가는 오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팔고 떠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객 함께. 그러니까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주식이 2000년부터 1978년부터 2000년까지 17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비관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17.44배가 오른 겁니다. 지금은 10배 정도 오른 거죠. 10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입장을 확실히 잘 잡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가들은 그냥 돈만 벌죠. 일론 머스크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AI를 많이 써보실 테니까 가장 정직한 AI가 저는 글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장 심층적이고 정직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가장 정직한 그런 AI가 XAI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다른 데는 좀 편향된 게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XAI는 아주 좀 정직한 AI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충분히 이런 구독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프랑스 파리에 활동하는 브리바일르 포감이라는 분이 썼는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여러분들 돈을 기부한 이유, 본인의 XAI를 여러분들 만든 이유가 명쾌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문건입니다. 구글의 창업자가 사회적 책임감이 별로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사는 비영리 단체를 출범시킨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의 대화, 그리고 오픈 AI의 투자, 다음에 XAI를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창업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인공 일반지능이 인류를 대체하는 것을 진화로 받아들였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픈 AI사를 창립한 거죠. 물론 오픈 AI사는 그 이후에 샘 울트만에 의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AI를 통해 인류를 위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비전을 다시 구현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상으로 가장 치우치지 않는 AI가 글록인 거죠. 그러니까 구독을 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1등을 글록을 하겠죠. 저는. AI가 이념 편향적인 그런 답을 내놓을 때가 많으니까.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선도 AI 모델 기업들의 성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일론 머스크가 제가 레리 페이지와의 대화를 분석한 것을 포스팅 게재했습니다. 그 대화가 바로 오픈 AI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레리 페이지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나 레리 페이지는 인공 일반지능이 인류를 압도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류가 인공 초지능을 발명할 것이고
인공 초지능이 인류를 대체할 것이다. 그것은 진화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받아들일 수 없던 겁니다. AI는 인류 발전에 공헌해야 된다는 생각이 두 사람이 비전이 충돌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하자 레리 페이지는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종차별주의자라고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현재 X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XAI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일론은 그날 저녁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글은 이미 대부분의 컴퓨팅 자원과 최고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AI가 인류를 대체하는 것을 옹호하는 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균형추로서 오픈 AI를 만들었고 그리고 오픈 AI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의도와 달리 영리화됐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AI를 창업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선 겁니다. 오늘날 저를 안심시키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XAI를 통해 원래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XAI는 우주를 이해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인공지능이지 인류를 감시하는 도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관심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60조 이상을 들여가지고 X를 구입한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정치적 편향이 없는 좌파적 색채가 강하지 않는 그런 대화의 플랫폼이나 AI를 건설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론 머스크의 그런 가치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보시면은 이 일론 머스크는 특별히 서구 문명의 존립과 생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의 폐해 같은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참 일론 머스크는 뭐 제가 미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복이 드문 사업가입니다. 복이 드문 사업가. 그래 그 동시대에 우리가 살게 돼서 굉장히 큰 복인 거죠. 왜냐하면 X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신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발 쇼크 중국발 쇼크입니다. 이게 5번이 아니고 여러분들 8번이죠. 8번 중국발 쇼크. 중국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 여러분 중국발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소개한 분이 옥스포드 중국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지아 마그너스라는 그런 학자입니다. 오늘 글을 하나 인용했네요. 다음번 글로벌 경제 위기는 중국에서 시작될 겁니다. 중국의 초과 생산 설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포린 어페어의 책임자가 쓴 글을 인용했네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중국의 초과 생산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가지고 조지아 마그나스라는 그 전문가 이야기는 미국 외교협회 수장이 쓴 흥미로운 글로 중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중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의 공산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제가 집필 중인 책도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중국발 쇼크를 과연 충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중국 경제를 이해하고 전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식자들이 그린 겁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어떤 견해에 동의하느냐. 다음번 세계 경제 위기는 중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어떻게 종식될 것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 다룬 겁니다. 과잉 생산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마이클 비지 플로먼이라는 분이 아마 중국의 마이클 플로먼 분이 미국의 외교협회의 책임자 모양입니다. 중국의 과도한 생산 능력과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세계 수요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 한계를 넘으면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철강 전부 다 너무 많이 생산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노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베이징은 보조금과 금융 지원으로 적자 기업까지 계속 키우면서 전 세계 제조업의 약 30% 2030년에는 45%까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산술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을 뜻합니다. 미국 유럽개발도상국이 보호무역으로 대응하게 되면 중국 수출이 갑자기 막히고 중국 내부의 부실과 실업과 지방정부 재정위기까지 촉발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중국이 선제적으로 점진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재균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세대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오버 캐패시티를 줄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란 전체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구조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는 없는 겁니다. 대단히 이런 발생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산업 생산의 45%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뭘 하고 이런 먹고 살 겁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너무 비슷한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주의보가 울리는데